네, 흥미로운 재미난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 신웅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비주얼 담당 신웅진입니다. 네, 여전한 비주얼 신웅진 기자, 윤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신웅진 기자 좀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약간 좀 왜 또 이상한데요? 시비를 거십니까? 또 예. 듣자니 또 뭐 예전에 했던 대로 또다시 강한 독한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네, 요즘 이 비주얼이 좀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예. 뭐 좀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코로나19 덕분에 이제 사람들 못 만나고 집에서 예. 혼자 야구 보면서 이제 혼술을 좀 많이 했더니 네. 좀 살이 많이 좀 쪘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2.5단계고 그래서 뭐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김에 그냥 겸사겸사해서 다이어트도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술할 때 음식만 안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주 없이 술 네. 없다. 네. 제 표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현숙 기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다이어트는 네.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제 저뿐만 아니고 주변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사회적 모임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뭐 홈 트레이닝이나 뭐 명상 같은 것들을 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 콘텐츠에 대한 소비도 좀 늘고 있고 저도 이 기회에 뭐 한번 뭐 하시려고? 홈 트레이닝은 힘들고 생각만 하고 계신 거죠? 명상 지금? 쪽으로 좀 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가 다이어트는 완전히 거리가 멀 건데. 예. 그렇죠? 이렇게 예.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명상 알겠습니다. 계획의 전문가들이 있죠. 예. 자, 이번 주 기자 사랑방이 뽑은 첫 번째 스토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가 딱 포착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노출되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세요. 이런 내용의 문자를 치는 장면이었는데 자,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9월 11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토론입니다. 그걸 의원직을 하라는 건 네. 정치 공세이고요. 예. 윤영찬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여야 이 대표 연설 부분은 비중을 같이 다뤄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상식인데, 근데 윤영찬 의원이 그런 전문가이니까 그걸 들여다보니까 우리 이낙연 대표 부분하고 조영 대표 부분하고 보니까 좀 경우가 안 맞다. 조영 대표 부분은 그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포털에 올라오는데 지난번 이낙연 대표 때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여당 탄압 아니냐. 네. 여당에 대한 홀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가 이게 조정을 한대요. 네. 그래서 가타부터 할 조건이 아니에요. 윤영찬 의원이 그걸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난 뒤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새로 조정해서 했던 것 같은데 윤영찬 의원 잘못이죠. 잘못한 겁니다. 네. 본인이 또 사과를 했고 예. 또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엄중히 또 나무랬고 그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사과도 했고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까지 시비하지 마십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은 작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사건 때도 이 몇십만 건의 여론조작 이 트링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걸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도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 여론몰이에서 저는 상당히 유리했고 네. 또 많은 재미를 봤다고 생각되는데 이 윤영찬 의원은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력이나 그분이 그동안의 그 전문적인 분야가 입증하듯이 그렇다면은 요번에 여론에 의해서 또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여당 의원이 안 들어가, 여당 대표가 안 들어갔다 해서 야당을 꼭 넣어야 여당이 안 들어가고 야당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거를 불러들여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의 문자 메시지는 네. 참 우리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거고 불안하죠.
그리고 믿음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꼭 여당이 그 메인에 들어가야 되고 야당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빠르게 어쨌든 그 지금 신임 대표께서 예. 아주 엄중 경고를 한 것은 예.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등 떠밀려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것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이 AI라는 그 인공지능 예. 그것도 지금 딴 사람은 모르지만 윤영찬 의원은 움직일 수 있는 실력과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또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저는 소상히 밝혀야 이 문제가 풀리지 그냥 적당히 이걸 사과했으니까 넘어가자.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호출 문자 정치권 발칵 뒤집어 놨죠?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네이버 부사장 예. 출신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이제 반성을 했는데요. 이 평소 이제 포털에 이제 노출되는 이 기사들의 형평성 의문을 좀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구보다도 이제 뉴스 배치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앞서 뭐 나오기도 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엄중하게 주의를 줬다라고 네. 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여권의 그 실수에 대해서는 그 총공세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무지하게 길죠. 그냥 과방이라고 줄여서 하십시오. 과방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과방위가 지금 현재 파행을 빚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대책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네네.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하면 당명이 자주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이 네네.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현재 뭐 사보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사보임이라는 게 그 네. 해당 상임위를 네. 탈퇴하고 네. 하는 건데 네.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강하게 예. 나오고 뭐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은 저 의원직도 사퇴하라 네, 그런 얘기도 네.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일로 포털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죠. 뉴스 편집. 이게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포털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뉴스 편집에 정말 사람 개입이 없을까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재용 전 소카 대표의 말이 이제 많이 기사를 탔는데요. 뭐 전 소카 대표라고 하기보다는 다음 포털 다음의 창업자로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그렇죠.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왔다고 바로 포털 담당자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또 포털에 AI가 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도 예. 윤 의원의 항의만큼이나 무책임한 답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재용 전 대표는 이 많은 사람들이 AI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예. 뭐 윤 의원은 네이버, 네. 이재용은 대표는 뭐 다음 예. 이랬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이 결국 예. 핵심은 그 AI라는 것들도 네. 결국 창조주라는 게 있다면 그건 결국 사람이다. 그렇죠. 이후에 알아서 AI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사람이 만든 것이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네.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네네. 이 사실 포털이라는 건 이 사용자가 이용 시간을 얼마나 더 오래 극대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곳이지 포털 사이트가 네. 중립성을 가장 중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은 사실 후순위 문제고 가치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자극적인 낚시 제목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 언론사도 그렇지만 예, 포털도 예. 그런 이유가 중립이고 나발이고 포털에 오래 머물러라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AI가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뭐 이거 관련해서는 우선 그 포털의 현재 뉴스 편집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조금 네.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 포털 업계는 일단 뉴스 편집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조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카카오 이번에 이제 이번 논란의 이렇게 대상이 됐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 루빅스라고 하는데 그 개인 맞춤형의 네네. 그 네네. 추천 AI 알고리즘을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뉴스가 하루에 한 3만 건 정도가 이 언론사에서 이
카카오 쪽으로 예. 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중에 AI가 한 600건 정도를 추린 다음에 네. 그중에서 이제 각자 그 독자별로 이용자별로 평소에 자주 클릭한 기사 만약에 네. 내가 스포츠를 좀 많이 보셨다 하면 스포츠 기사가 좀 많이 추천되고 네네. 또 뭐 비슷한 연령대 혹은 비슷한 성별의 그 집단이 많이 보는 뉴스를 또 분석해서 이런 뉴스를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또 추천형으로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도 2018년에 그 드루킹 일명 그 드루킹의 그 댓글 조작 사건을 네네. 경험하고 거친 나서. 이후에 원래는 이제 손편집이라고 하는데 사람 예. 그 편집자 에디터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예. 하는 게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손편집을 아예 없애고 그 에어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딥러닝 기반의 인공신경망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이런 AI가 역시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을 예. 학습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뉴스를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예. 바뀌었어요. 예. 그 사실은 지금 신웅진 기자하고 저하고 똑같이 그 예. 다음 앱이나 네이버 앱을 켜서 들어가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다른 뉴스가 다른 나와요. 게 네, 나오죠. 일단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메인에 네. 그 저희가 보통은 뭐 대문이라고 네, 네, 표현하는 네, 네, 네. 그런 메인의 뉴스가 다르고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어떤 시비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구독자 기반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언론사를 예. 이렇게 네. 구독을 보여주고, 해서 순서대로 해서. 네, 네, 그렇게 그 하고 있죠. 언론사가 각자 이렇게 편집할 수 각자 있게. 편집한 기사들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윤영찬 대표는 이제 카카오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본인이 본 화면과 네네. 이제 네, 다른 사람이 본 화면에는 그 이낙연 대표의 연설도 예. 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죠. 윤영찬 의원처럼 자, 그럼 가기 전에 윤영숙 기자가 지금 디지털 뉴스팀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 AI 알고리즘 쪽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가능성 전혀 없을까요?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예, 현재 예.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네네. 잘 알고 싶어요. 예. 이 지금 포털의 알고리즘이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제대로 지금 막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네. 겁니다. 그만큼 알기 어려운 게 알고리즘이고 네네. 그 기업 측면에서는 미디어 이런 매체의 알고리즘 담당자들이나 이런 업계에서는 기밀이라고 해서 사업 기밀이라고 해서 절대 예.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제가 무슨 무좀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예. 잠시 뒷 화면부터는 무좀약이 그냥 주르륵 뜨거든요. 네네. 포털이건 뭐 SNS건 간에 뭐 이렇게 제가 봐도 야 얘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알고리즘이 발달했는데 대부분 다 영업 비밀이야 네. 이거죠. 예. 얘기도 하고 뭐 카카오 이렇게 와라 뭐 지금 와서 설명하라 하고 해도 당장 바꿀 수 없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만큼 복잡하고 네네. 설계부터 반영까지 되게 그 설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 딱 바꿔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뭐 이거는 AI가 하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뭐 공정하다라고 우리가 손 안 댄다라고 하는 네네. 게 일견 맞아 예. 보이기도 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럼 무조건 AI가 편집하니까 공정하느냐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는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알고리즘 설계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고 개발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개발자의 성향이랄까 판단 또 그 그렇죠. 사회의 분위기 무관할 수 이런 없죠. 이런 거에 따라서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적일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뭐 나와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서 개인에게 맞춤형 콘텐츠가 추천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예.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증 편향의 문제라고 이게 필터 버블하고도 연결되는데 이 인터넷이 이용자한테 맞춤형 정보만 계속 제공하니까 네. 이용자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서 편협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여당 즉 지지자다 하면 여당 쪽 입맛에 맞는 네, 뉴스만 계속 나오고 네네. 그렇지 남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네네. 바꾸고 행동이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른바 세뇌의 가능성도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그 AI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냐? 이렇게 본다고 뭐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이 AI의 문제는 단순히 뉴스 혹은 이런 미디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 그 중립성 논란이 되게 뜨거운데 2017년에 이제 구글이
자사 쇼핑 그 비교 서비스를 네. 알고리즘에 좀 본인의 서비스를 높이 올렸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 상정이네. 그래서 유럽 연합이 우리 돈으로 무려 3조 4천억 원의 과징금을 네. 부과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영국에서는 또 그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대입 시험이 취소되니까 AI를 활용해서 그동안 그 졸업반 학생들에게 가상의 성적을 부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 전년도 성적이 어땠는지, 교사가 예상한 성적은 어떤지, 뭐 평소에 학업 능력은 어땠는지 이거를 알고리즘이 AI 알고리즘 종합해서 가상의 성적을 매겨서 대입 순위를 매겼더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승복 못하죠. 학생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불공정하다고 했더니 결국은 성적 부여 계획을 철회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AI가 더 고도화되고 이런 단순히 뉴스나 미디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런 AI가 많이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네. 이런 그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정하냐, 객관적이냐, 중립적이냐 이런 거는 이런 문제보다는 AI 알고리즘을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고 있는 이런 투명성의 문제를 네. 좀 앞으로는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까 우리가 윤영찬 의원이 뭐 스마트폰 화면에다 메시지 보내다 이렇게 사실은 찍힌 건데 뭐 다른 또 정치인들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곤욕 치른 상황 뭐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예, 예. 많았죠. 이제 뭐 몇 가지를 거론하자면 이제 지난해 9월에 20대 국회 당시에 이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외교관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또 이제 네네. 뉴스를 탔는데요. 이 해외 공관 국정감사 때 딸의 지인을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으로 이제 유추가 됐었거든요. 이에 네. 대해서 천 전 의원은 이 국정감사 질의 때 본인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딸과 친한 외교관들을 좀 알려달라.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뭐 하려고 했다는 그런 해명 예. 또는 변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일부러 노출시켰다라는 그런 네. 얘기들도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경우였냐면 추미애 지금 현 법무부 장관이 뭐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그리고 장모 관련 자료를 읽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게 본인이 약간 좀 가려서 볼 수도 있는데 일부러 내놓은 거 아니냐.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가면 사진 기자들이 뒷열에서 그냥 줌렌즈로 다 네, 네. 그 의원들의 핸드폰들을 이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다가 뭐 자극적인 게 있으면 바로 잡아서 이제 뉴스 뭐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걸 또 역이용하는 정치인들의 그런 사례들이 네, 네. 적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또 있었죠. 많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에는 당시 그 새누리당 네. 대표였던 이정현 네. 의원이 그 박지원 그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한테 예. 뭐 장관님 사랑합니다. 충성 뭐 이런 내용의 문자를 이렇게 보낸 네. 거를 네. 박지원 의원이 보고 있는 장면이 아, 그래요?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미 3개월 전쯤인가 훨씬 전의 문자였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잖아요. 박지원 네, 네. 전 의원이. 그래서 네. 망신줘서 대표직에서 끌어내려고 일부러 보여준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일부러 노출시킨 거다. 이런 거 즐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많았던 의원이 김무성 네. 전 미래통합당 의원. 하도 잦아가지고 네. 그때마다 본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고의가 기자들이 낚이는 거죠, 이제. 예전에, 그런 예. 관록의 육선 의원이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도대체 왜 이런 걸 노출시켰을까 하는 의구심의 대상을 많이 받았는데 예. 2012년 대선 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뭐 입수해서 이렇게 이미 읽어봤다 본인은 뭐 이런 내용을 당내 회의에서 얘기했는 게 노출이 됐어요. 이걸 누가 노출시켰냐 막 이렇게 막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모 의원이 김재원 의원이었는데 저 아니라고 막 해명하고 이런 문자를 보낸 게 막 잡히는가 하면 뭐 수첩에 적혀있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또 이렇게 보는 장면이 네네. 노출이 돼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길을 많이 받기도 했죠. 메시지는 메시지고 또 뭐 사진 보도가 포착된 의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많았습니다. 그것도 2014년에는 이제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 예.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예. 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때 참석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비키니 보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었고요. 네. 앞서서 2013년 이게 좀 유명했는데 심재철 당시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 때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봐서 이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당시에 심 의원은
누가 보내준 거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예. 이게 잘 보니까 직접 검색창에 누드라는 단어를 검색했던 모습도 함께 공개돼서 논란이 있었고요. 또 2012년에 이 스마트폰 야동 퇴출 법안을 제출했던 한선교 또 새누리당 그 당시 의원이 2006년 국회 시절 모습이 공개됐는데 이게 또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이 당시 이 한선교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후 흉내낸 듯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이를 공개한 누리꾼들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한 의원이 국회에서 야한 사진을 보는 장면이라고 비아냥거리긴 했습니다. 예. 유달리 지금 국민의힘 의원 등 네. 관련자들이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연인지 몰라도. 예. 자, 이 학생들 학원 가면 공부에 방해되니까 뭐 스마트폰 수거했다가 예. 공부 끝나면 집에 주는 그런 건 많잖아요. 뭐 해외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사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많고,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글쎄요. 이게 일단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예.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제출하겠습니까? 뭐 일로도 쓴다라고 그렇게 변명들도 하고 그럴 텐데 사실 뭐 학생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고3폰이라고 들어보셨죠? 고3폰이요. 네, 고3폰은 투지폰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화하고 문자만 되는 네네. 이게 뭐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또 다 요즘에 이런 걸 쓴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저희가 폰하고 멀어져야지만 가능한 게 잠자려면 폰을 꺼야죠. 네. 멀리 해야 되죠. 제대로 먹으려면 폰과 이 스마트폰과 멀어져야 되고 네. 영화를 본다. 무슨 스포츠 경기를 본다. 이게 다 저희가 스마트폰과 멀리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전 SK텔레콤 광고 기억하세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게 그래요. 참 요즘 많이 생각나는. 011 시절. 그렇죠. 예. 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예. 사실상 예. 그 당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스마트폰부터 없애달라는 유언이 네. 언제 나올지 예. 모르겠네요. 아니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예 물리적으로 찾을 수 없게 예. 뭐 물속에 빠뜨리 뭐 깊은 예. 강에 빠뜨리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다 여기 네네. 계신 분들 스크린 타임이라고 그래서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썼는지 통계를 얘네들이 보여주거든요. 아마 경악하실 겁니다. 네. 이게 자는 시간보다 조금 적거나 네. 자는 시간보다 좀 많은 사람들도 네. 있을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자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좀 얘기가 확장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앞으로 국회의원분들 특히 그 본회의장 들어가실 때 차라리 스마트폰은 잠시 꺼두셔도 잠시 좋습니다. 꺼두셔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라는 조언을 하고 우리 이번 이야기는 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네, 기자 사랑방이 뽑은 두 번째 스토리는 2만 원의 효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4차 추경으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9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 대통령은 뭐 작은 위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께서는 뭐 위로금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재정을 위로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써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애초에 계획이 없다가 정부의 좀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또 통신비 2만 원이라는 것도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이라는 게 사실 뭐 이거를 전체 국민 지급하는 것도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고요.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가계 소비 항목별 지출 전망 작년에 나온 자료,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고정비가 의료보건비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 다음에 통신비인데 네. 의료보건비에 대한 그 비중이 사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통신비를 선택을 했는지 사실 그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요즘 같이 이렇게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그 통신비를 지급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통신업체들이 이제 그 통신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통신업자들한테 통신비 좀 인하를 좀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 통신비 지급하는 것도 현실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통신료 인하 정책이 오히려 2만 원 지급하는 것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만 원이라는 거를 금액은 작다고 하지만은 좀 허투루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통신비 같은 거는 그냥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통신료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트고 좀 이런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그렇죠. 임시 방편에. 자,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이제 이른바 피해 맞춤형, 집중형, 선택형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내용이 눈에 띕니까? 일단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예. 낸 발표잖아요. 예. 근데 제가 과천 정부 종합 청사를 네. 출입을 해봐서 아는데 언제적 얘기예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기재부를 놀러 가면 네네. 제가 이제 저는 지식경제부를 출입하다가 이제 어쩌다 네. 기재부를 한번 놀러 가면 예. 여기는 보도 자료가 기본적으로 책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두껍게. 예. 네.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루에 파악을 해서 기자들이 기사 쓰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였는데 제가 이번에 요약을 해서 이걸 공부했는데도 1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아주 짧게. 그래서 제가 짧게 좀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번이 4차 추경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7.8조, 그러니까 네네. 7조 8천억 원이에요. 예. 여기서 가장 비중이 가장 큰 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네네. 뭐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라고 해서 3.8조라고 하거든요.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예. 이 중에서도 3조 8천억 중에서도 3조 2천억 원이 291만 명인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긴급 고용 안전 패키지가 1.4조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가 0.4조 원, 그리고 이번에 통신요금 등을 포함한 네네.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가 2.2조 원입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7.8조 원이라는 것만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요. 예. 뭐 가족과 관련해서는 윤현숙 기자가 좀 설명 더 해주시죠. 네, 소상공인 긴급 피해 구제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이제 가정 내 돌봄 관련된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예. 가족 돌봄 휴가가 원래 10일이었는데 20일로 확대가 되고요. 또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네네. 지급이 됩니다. 이게 예. 상반기에 7세 미만 미취학 아동들한테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이 40만 원이 네. 지급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로도 확대가 되고요. 단 40만 원에서 비용은 네. 2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줄여서 지원이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아까 신문진 기자 잠깐 언급했지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뭐 2만 원 줘도 효과 없을 거다. 무슨 이게 통신비냐. 차라리 전기요금 깎아라. 뭐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뭐 보십니까? 예. 개요를 정리하면 1인당 예. 1회선 예. 1개월 2만 원입니다. 예. 일단 그렇게 알아 단발성 주셔야 되고요. 이랬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여야는 철저하게 당리당략적으로 판단을 하죠.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어요. 뭐 1조 원이 들어가는 돈 1조 원을 쓸데없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9천억 원 0.9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은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냐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 여당도 대권 주자별로 조금씩 이 4차
그 추경에 대해서 좀 예. 생각이 다른데 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이번에 발표했듯이 이걸 요구했고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적으로 소위 말해서 다 주자라고 해서 입장들이 다 제각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돈에 용도가 이제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집회 예를 들어서 1차 때 전 국민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2만 원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만약에 통신비를 1인당 2, 30만 원씩 준다. 그럼 1차 때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또 여유 있는 사람 반납하자라고 저희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접수 2달 동안 거의 이거 기부한 비율이 0.2%예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물론 이제 취지는 이제 써서 활성화를 하자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구는 받고 못 받고 이러면 좀 마음이 상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사실 보면 이번에 지정된 가장 돈이 많이 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어요. 네. 일단 가게에 손님 없죠. 문 닫죠. 그러니까 먼저 배려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물론 장사 잘 되는 아주 소수의 가게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사장님들한테는 양심에 맡기고 싶다. 예. 뭐 이걸 반납을 하든지 뭐 좋은 데 쓰든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 특히 타격이 크고 우리가 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음식점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인 도움이 이 정도 액수로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업종도 200만 원으로 뭐 점포 예, 월세도 월세나 낼 수 있겠지만 다만 뭐 작은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야 되는데 그게 뭐 저희가 바란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이게 참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체가 다 힘들고 전 계층이 다 어려운데 예. 특히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세요. 사실 참 저희는 어쨌든 회사원이잖아요. 네. 여기 모인 분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참 그 어려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이렇게 꺼내는 것 저도 참 죄송할 정도로 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온 글 보면 정말 눈물 없이 그쵸. 못 볼 정도예요. 뭐 올해 네. 처음 또 가게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막 열었는데 열었는데 이제 코로나의 여파로 굉장히 힘들어지셨다는 분 또 뭐 네.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까지 힘든 경우는 처음이다. 뭐 이런 글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그 소상공인한테도 지원되는 게 정부의 어떤 권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아예 업종이 이제 네. 전면 영업이 금지됐던 업종들 노래방이나 뭐 PC방 같은 예. 경우는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수도권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뭐 9시 이후에 이제 영업이 네. 일부 제한됐던 업종은 뭐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이미 뭐 네. 이렇게 악화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제 좀 되돌리기는 사실은 좀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근데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예. 이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발적인 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자영업자분들이 앞으로 계속 뭐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산하거나 이런 네네. 어려움이 앞으로 이어질 때 뭐 이런 회생할 수 있는 업체들을 또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 재교육이나 훈련이나 뭐 실직 수당 같은 경우를 또 어떻게 네네. 좀 지원할 건지 이런 논의도 지금의 선별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논의도 좀 장기적으로 추경이나 예산 편성 부분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장기화될 게 장기화 안 됐으면 좋겠지만 예.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니만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아까 우리 또 업종별로 봤을 때에도 네. 그 이를테면 단란주점은 되고. 됩니다. 근데 유흥주점, 안 되고. 콜라텍 이런 데 안 됩니다. 아, 그 제가 예.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예. 글쎄 이 요즘에 그나마 뭐라고요? 좀 잘 되는 곳부터 먼저 따져보면 네네. 택배 예. 잘 되죠. 네. 뭐 도시락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달업. 네. 그리고 9시 이후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숙박업소가 또 요즘에 뭐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각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모여서 또 술을 마시니까. 예. 뭐 그러다 보니 편의점에서 술은 하고 뭐 먹을 건 사가야 되니까 마트, 간편식, 이런 제조업체 이런 데들은 굉장히 괜찮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빼고 예. 나머지는 다 어렵다. 그렇죠. 지금 제가 거론한 게 많은 것 같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렵다. 네. 예전에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예. 거꾸로입니다. 뭉치는 업종은 다 죽습니다. 지금 사람이 뭉치는 곳은 다 네. 뭐 문 닫는다고 봐야 되고요. 예.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계통만들만이 살아남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윤 기자도 좀 걱정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추경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지금 4차 나왔지만 뭐 5차, 6차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긴급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뭐 2차가 아니라 또 계속 더 이어질 수도 예, 있죠.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추경 이런 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 비율 증가 이런 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국간 상황이 아무래도 네. 좀 우려가 될 수 있는데요. 59년 만에 4차 추경이라고 그래요, 이번이. 예. 그래서 언제 4차 추경을 했나 따져봤더니 네. 1950년 전쟁 났을 때 네네. 그리고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못지않다라는 네. 심각성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이 나라 빚이 지금 현재 이제 850조 부채 비율이 뭐 45%에 육박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포퓰리즘 때문에 이제 자칫 이렇게 망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제 중남미라든지 그런 쪽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 불필요한 또 엄살은 부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은 넘쳐요. 이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 네네. 카카오 게임이라는 이 단 한 가지 주식에 모인 공모주 청약금만 58조 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예. 4차 추경이 7.8조 원이라고. 네. 근데 주식 하나에 모인 돈이 58조 원이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 소위 말해서 가진 자들이 좀 많이 나눠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논쟁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사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 부채 비율보다 낫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선진국 평균 부채 비율이 지금 110%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네. 지금 이제 45% 육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책임 없는 발언이다. 물론 네. 이제 관료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발언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갔다고 말할 정도로 숫자에 약한 편인데 다만 이제 현재 요즘에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 37개 국가 중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예. 1위입니다. 예. 애초에 마이너스 1.2%를 예상했다가 OECD에서 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어요. 마이너스 0.8%라고. 네. 마이너스긴 그렇게 하지만. 마이너스 경제인데 왜 그러냐? 예. 일본이 마이너스 6%, 미국이 마이너스 7.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이 경제 문제를 좀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 진행자인 황보선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7, 80년대 집에 전화, 냉장고, TV 있으면 부자였죠. 예. 집에서 학교에서 설문조사 당시 그렇죠.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가용까지 있으면 동네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지금은 뭐 외제차 거지가 넘친다고 하는데 네. 네. 아무튼 행복과 만족은 네. 상대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방점을 확실히 해주셨네요. 정신적 방역이 중요하다. 자,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 서민들의 어려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신웅진,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기자사랑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속상하고 또 답답하고 애타합니다. 그래도 곧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생각해보는 그런 주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끝곡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목소리를 전해드리죠. 황보선의 스토리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